네,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알트코인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굳건한 1인자 위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주도권 리더 자리를 놓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이 치열하게 펀더멘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 3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새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장단점, 제도권 수용성, 실사용 채택 측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플랫폼의 기술적인 기반과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탈중앙화 수준은 각 프로젝트의 철학과 또 전략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대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2022년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트랜잭션 속도는 초당 30건 안팎에 그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느린 편입니다. 대신 전 세계 수천 개 노드와 50만 개 이상 활성된 주소가 참여하는 매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높은 가스비가 문제였지만 롤업 등 레이어2 확장 기술 도입과 샤딩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처리량을 크게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솔라나는 독자적인 역사 증명 알고리즘을 이 포스와 결합을 해서 이론상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블록체인입니다. 한 건당 수수료도 0.01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해서 이용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성능의 대가로 네트워크가 또 몇 차례 다운, 먹통된 전례가 있어서 안정성에는 물음표가 있었고 검증자 운영에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탈중앙화 수준이 낮다 이런 지적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솔라나는 과거 여러 차례 네트워크 장애를 겪었고 검증자 수도 이더리움보다 적어서 중앙화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검증자 수를 늘리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서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이 솔라나의 속도에 매력을 느껴서 생태계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사가 글로벌 은행 간 결제를 목표로 개발한 XRP 레저는 3에서 5초 만에 거래 최종 확정이 될 정도로 결제 속도가 빠릅니다. 초당 처리량도 대략 1,500건 수준으로 높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수렴해서 소액 결제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XRP는 대형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 활용할 만큼 속도와 비용 면에서 우수한 결제 코인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다만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다양한 D앱을 올리는 플랫폼으로는 아직은 적극적인 활용이 쉽지 않은 것 같고 XRP 거래 검증자가 리플사가 선정한 고유 노드 리스트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탈중앙화 수준이 낮다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XRP 레저는 은행 간 결제에 특화된 만큼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범용성에 한계를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각 프로젝트가 제도권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규제 환경, 정부의 입장, 그리고 ETF 같은 투자 상품 승인 여부는 기관 자금 유입과 직결되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 3자 간의 희비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가 뿌리 내린 것 같고 2023년 10월에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무더기로 승인된 데 이어서 작년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돼서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시장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더리움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또 유럽 등지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선물 ETN 상품이 출시되고 일부 국가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제도권 수용 면에서도 한 발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5년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SEC와의 소송에서 결국 리플이 부분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등 미국 주요 거래소들에는 XRP가 다시 다 상장돼 있는 상태이고 리플이 진행하던 사업들도 이제 미국 밖이 아닌 미국 안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4년 말부터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XRP 기반 ETF 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5년 초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 여러 거물 기업들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XRP에 드리웠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실상 싹 다 싸그리 해소가 됐고 이를 통해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이 전통 금융기관들도 XRP를 국경 간 결제망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수용 측면에서 XRP는 가장 드라마틱한 개선을 이뤄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기술력에 비해서 규제 환경의 역풍을 꽤나 맞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을 때 솔라나를 비롯한 일부 알트코인들을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적이 있고 이 여파로 한때 미국 일부 거래소에서 솔라나가 상장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솔라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 적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 상황에 국한된 거였고 그조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2024년 미카 규정을 시행하면서 솔라나 같은 플랫폼 코인도 합법적인 암호화폐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솔라나를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재단과 커뮤니티 역시 SE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도 힘을 쓰고 있고 네트워크 탈중앙화 지표 개선 등 장기적으로 제도권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고하게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마련되면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 다시 더 활발해질 여지도 충분하고 이미 솔라나 역시 ETF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XRP가 될지 솔라나가 될지 라이트코인이 될지 헤데라가 될지 뭐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가 물꼬가 트이면 잇따라서 알트코인 ETF들이 현실화될 가능성, 현물 ETF들이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실제 활용도와 생태계 채택 현황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법적 지위가 확보돼도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요 리더급 대장으로서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 프로젝트 모두 각자의 장점을 살린 활용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실사용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디파이 생태계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 2024년 말 기준 이더리움은 전체 블록체인 디파이 예치금 TVL의 약 64.9%를 차지해서 압도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디앱들과 프로토콜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를 활성 사용자도 30만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꾸준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등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 유통돼서 디지털 달러 결제망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2021년부터 이더리움에서 USDC로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파일럿을 진행해 왔고 2023년에는 페이팔이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발행해서 디지털 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하는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열풍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게임 아이템 거래 등 대중적 문화 현상을 이끈 것도 역시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표준으로서 금융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가장 폭넓은 실사용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블랙록 등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토큰화 사업의 무대로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여기서 빡세게 돈 벌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많은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더리움 시세가 죽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개미들은 시세에 울고 웃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시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 역시 상당히 아주 많이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의 가장 큰 강점은 국제 송금과 결제망에서의 활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개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참여해서 XRP를 이용한 해외 송금을 도입하고 있고, 산탄데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은행부터 일본의 SBI, 아랍에미리트 은행들까지 고객 송금의 XR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 솔루션은 중개은행 없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서 국경 간 자금을 실시간으로 정산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일본 SBI 리밋과 동남아 트랭글로 등을 통해서 분기당 25억 달러 규모의 송금 거래를 처리하면서 XRP의 실사용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XRP는 국경 간 결제의 혁신자로 불리기도 하고 전통 금융권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XRP의 활용 분야가 주로 은행 간 결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처럼 디파이나 NFT, 게임 등 개인 대상의 웹3 생태계에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즉 B2B 금융 인프라로서는 엄청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이드체인 개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등 기술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의 XRP는 실사용 면에서 글로벌 송금이라는 뚜렷한 니치 마켓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최근 들어서 커스터디, 토큰화, 히든로드 인수 등을 통해서 차세대 RWA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강력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웹3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솔라나 네트워크의 일간 활성 주소는 400만 개를 돌파해서 이더리움의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일일 트랜잭션 처리 건수도 8,600만 건 수준에 달해서 사용자 활동 면에서 모든 퍼블릭 체인 가운데 선두권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DApp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NFT 마켓플레이스, 매직 에덴과 또 한때 솔라나계 탈중앙 거래소로 각광받은 세럼 등의 프로젝트가 솔라나의 초기 성장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고, 솔라나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 같은 실시간 대량 처리 애플리케이션에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 밈코인 핵심 무대가 솔라나라는 거, 하다못해 트럼프 오피셜 밈코인도 솔라나 기반이라는 거, 밈코인 생태계가 난리부르스를 치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체감 가능한 유스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솔라나는 2023년 말에 비자가 자사 해외 결제 처리망에 솔라나를 추가로 채택해서 USDC 결제 정산을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로도 수행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자는 솔라나 도입 이유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서 고객들에게 현대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도 솔라나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탈중앙 무선 통신 프로젝트인 헬륨이 2023년 자체 블록체인에서 솔라나로 이주를 완료해서 100만 개에 육박하는 NFT 기반 노드를 솔라나에 안착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유치가 활발한 덕분에 솔라나는 디파이 예치금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트론에 이어서 3위권을 유지하며 대략 6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들여 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솔라나는 뛰어난 성능을 발판으로 NFT, 게임, 디파이 등 다양한 실사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이 세 플레이어의 경쟁 구도를 종합해보면 단기간에 한쪽이 다른 둘을 완전히 제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줄을 세우면 여전히 이더리움이 독보적이지만 단순 가격이 아닌 실질적인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플랫폼 모두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유한 용도의 시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프로젝트도 모든 기능을 갖춘 단일 지배자, 독재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서로 공존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주요 리딩 역할을 하면서 멀티 리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제왕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고 솔라나는 초고속 처리가 필요한 웹3 애플리케이션들의 선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XRP는 글로벌 송금망의 표준 통화로서 금융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새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병렬적인 핵심 알트코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확장성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선두를 유지하려고 하고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네트워크 안정성 개선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확충 등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며 니치 마켓을 공고히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알트코인 삼국지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켜보는 일 무척 흥미진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기술, 제도권 대응, 실사용 확보,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미래 암호화폐 시장이 왕좌를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자 잘하는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단순히 추격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공존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허황된 약속보다는 실제 활용 가치를 증명해낸 그런 프로젝트들일 겁니다. 이 세 코인의 경쟁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혁신을 자극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시총 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을 꽤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에 급등하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잘 대응하고 그렇게 수익도 잘 내면 정말 아주머니 참 좋겠지만 그건 전문적인 트레이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나 그럴까 말까 싶은 부분이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시총 종목은 마켓 메이커들이 시세 장난을 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 뒤에 대부분 급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를 때 올라타고 싶고 떨어질 때 패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괜히 벌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특히나 이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대장급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빵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세나 수익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대장들이 어떤 프로젝트이고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통해서 비교 분석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해놔야 다른 후발 신생 프로젝트들에 대한 해석 능력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부터 쌓는 게 정석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코인의 정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말로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거시기 머시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를 투기나 도박의 관점이 아닌 최대한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 이 기준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기준점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빡센 걸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저도 못합니다 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투자 태도가, 그런 투자 습관이 결국에는 중요할 때 실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초보 투자자다 하시는 경우라면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방향성 정도는 쉽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정식 출간됐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밤 11시입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4월 30일 밤 11시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4월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5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다채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을 거고 마음을 짓누르게 할 때도 있을 텐데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리면 버티기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전문적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논외로 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개미다 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이 단기 변동성에 마음을 줘버리면 내 마음이 참 상처받는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자 잘 멘탈도 챙기시고 차트도 적당히 잘 챙기시면서 또 5월 한 달 준비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5월 한 달도 서로 웃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굿나잇 인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자요.